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맨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나올 때마다 뭐가 터져가지고 계속 오기 싫다고 하셨는데 당내 상황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발걸음이 좀 가벼우셨나요? 이제 또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SNS에는 이제 정말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정말 살 것 같아요. 유대로 그렇습니까? 가면 괜찮습니까? 일단 뭐 더 이상 후보를 괴롭히는 사안은 안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 후보와 대표가 뭐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 후에 이제 뭐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확 바뀌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여튼 뭐 화해라기보다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는 거죠. 양보라면 후보가 양보를 했다. 뭐 그 부분은 전체 모든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의원들도 그날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의원들을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께서도 좀 양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각에서는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짤 정도 아니 타자 근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라도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합의가 됐다면 예.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오늘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 네. 10분 정도 모두 발언한 다음에 이제 혼자서 40분 가량 그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이런 시도를 자주 하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보다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불 끌어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었거든요. 예. 근 한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그동안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 보고 이제 일단 본궤도에 올랐고 복원력이 생겼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포퓰리즘적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제는 그 병사 월급 200만 200만 원 원 말씀하시고 나오고. 갑자기 또 이제 부모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게 대개는 이제 현금 이제 지급하는 거에 재원은,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또 이제 윤석열 후보도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눈에 띄는 돈을 말씀하시니까 왜 바뀌셨나 궁금하신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동수당 네네.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할 때부터 네. 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저출산 대책으로 연간 수십조 원씩 써왔거든요. 예. 근데 뭐 의미 있는 결과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프랑스식으로 프랑스는 출산이 엄청 낮았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아동수당 내지 부모수당을 지급하면서 완전히 반전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한번 지금 와서 쓰고 있는 저출산 정책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 상당히 좀 오히려 의미 있는 그런 정책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저출산 정책 예산이 막 수십조인데 전부 뭐 홍보 예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 예산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 문제 이런 예산들도 전부 체계적으로 이제 정말 신혼부부라든가 또 젊은 남녀 가임기 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물어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예. 한번 100만 원 아니라 좀 더라도 여력이 된다면 이제는 소득 보전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체 출산율이 증가한 것보다는 알제리 등 외국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즉 이민자 가정에서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출산율이 올라간 부분이 또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그게 얘기가 아니고 예. 프랑스 자국민의 출산율 높아진 통계를요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이야기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알제리 보시면 분들이 돼요. 이제 자국민으로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종상으로 문제가 구분이 안 아니고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들이 출산한 부모 세대 그다음에 20대 30대 그 통계가 다 있거든요. 보시면 알아요. 보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출산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게 몇십 조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딱지를 붙일 때 저출산에다 끼워놓고 다 너무 많은 예산들을 만들어 놓아서 이거 사실 좀 정리를 해서 실제 저출산에 쓰이는 예산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범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과연 이게 저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예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번 좀 그래서 정리를 그러니까 할 필요 있고 필요 없는 사업들 정리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저 명목으로 저기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말로는 수십조를 쓰는데 왜 효과가 없냐 이거 자체가 좀 황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난임 치료 예산 이런 것은 실제로 필요하죠. 예컨대 근데 전혀 저출산과 관계 없는 것도 관료 이익이나 뭐 이런 걸로 끼어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허경영 씨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들이 많다고. 근데 실제로 그 예산에 보면 예. 우리 저출산 정책을 저출산 해소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예산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좀 보고 정책적으로 깎아야 될 예산들은 대폭.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여가부잖아요. 근데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여성가족부가 말씀하신 대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여성 또는 최소한의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운영해 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특정 소수의 여성들의 그 전유물처럼 운영이 되거나 그 뭐 예산이 한 1조 얼마 집행이 되는 예산을 보면 그냥 몇몇 정말 그 여성 단체 그것도 아주 편향적인 분들의 예. 그 돈줄처럼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여성 정책 내지 여성부로서 전락을 해온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원래 여성부 자체가 그렇게 출범한 것은 아닐 텐데 일부 여성 그 단체를 위한 그 여성부로 활동을 해온 것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리고 그것을 몇몇 특정 편향적인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부가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그 반은 여성인데 여성과 적대시하기 위해서 여성부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그 작가님? 대안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가부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지원을 한다 또는 수정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폐지가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도 뭐 후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뭐 아동, 청소년,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또 여성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 정책도 요즘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양성평등 정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는 또 분명히 담당 부서 내지 담당 부처가 생기겠죠. 그 부분을 아예 양성평등이나 여성 특히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러나
지금처럼 여성가족부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좀 그 강력한 뭐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30 남성을 대표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너무 이제 2030 남성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고 계시잖아요. 여성부 해체 문제가 여성부 폐지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뭐 어떤 주장을 무조건 따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그 내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서 예.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낼 수는 없지만 예, 예. 어쨌든 그동안 이 우리 저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지금까지 뭐 선대위 때문에 아주 예. 그 혼란을 겪다가 어쨌든 논쟁이 좀 되는 정책의 저 장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저는 의미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지혜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을 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여성적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걸로 알았는데 사실 뭐 여성부라는 게 뭐 예산 0.2%밖에 안 쓰고 어떻게 보면 별 의미도 없는 그 재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을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티 페미니즘으로 확 돌아섰단 말이죠. 이 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다면 신지혜를 놔뒀어야죠. 또 아니요. 나가게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교수님께서 예, 예. 말씀하시는 그 저 문제 의식은 뭐 사실 저도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 토론 또 그 저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토론이 잘 안 되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까지가 좀 따라와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감론을박을 할 텐데 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면 구체적으로 정부 계획 그러니까 정부 부처 구성과 관련된 발표가 별도로 있을 예정인 거겠죠? 뭐 어쨌든 저 그 부처를 없애고 그냥 집에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조정하고 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약간 캐치프레이즈 수준으로 뭐 몇 글자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캐치프레이즈 딱 중에 7글자. 예, 네. 선제 타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어찌 됐든 저는 논란이 되더라도 예. 이 장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저는 정책 굉장히, 토론장으로 온 것 자체로 그것만 의미가 해도 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등장 인물이 윤석열이 아니고 뭐 김종인, 이준석과 그다음에 또 뭐 많은 분들 예, 예. 그분들이 주인공처럼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사실 그 이준석이 주인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59초 그 쇼츠 요번에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나오시고. 일곱자라든지 아니면 예. 59초 그것도 그렇고 또 헬멧 쓰고 도시락 배달 뭐라든지 예. 이런 전체적으로 후보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가 지금 이준석 아바타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하거든요. 그는 뭐 저도 뭐 비슷한 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하여튼 예. 조금 뭐 그래도 계시니까 하네. 선대 안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선대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당 내에서. 내에서 네네. 계시니까 그 선거운동의 범위 내에 계시니까 예. 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근데 우리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님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다시 오시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와인도 들고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무실도 거의 항상 가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안타깝게 이제 다시 나가시게 됐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는 그 이준석 대표께서 전부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것이 뭐 어쨌든 또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해서 결국은 함께하지 못했던 사유도 뭐 이것저것 들었는데 뭐가 어떤 사유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뭐 그냥 저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이야기하기 못할 상황 그런 게 아니고 그런가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뭐 길어지니까 설명을 하면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15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말 못할 사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의사 전달의 좀 여러 가지 그 왜곡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적으로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선대위 자체를 단순화한다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예를 들어 좀 다른 차원에서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후보와 소통이 좀 안 되셨던 안타깝게 겁니까? 아니 김종인 그게 위원장께서? 아니고 예. 이 중층적으로 뭐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예를 들자면 선대위 회의를 하면요. 저도 예. 늘 멤버로서 그렇죠. 지금도 참여를 하지만 예. 그 안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아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허. 또 그냥 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은 별도로 회의를 또 따로 각각 실무자급 회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으로 하니까 이 선대위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그것은 많이 완화가 되고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 안타깝고 뭐 저 하지만 지금 이 선대 본부로 간 것은 저는 뭐 그래도 결단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우려했던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과거와 변화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6070들의 전통적 보수층과 2030 새로운 지지층이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특히 남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안티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남성들의 결합이 됐을 때 이 조합으로 과연 이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인물들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그 다음에 금태섭, 뭐 김근식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떨어져 나갔거든요. 라고 했을 때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커다란 그 제동이 좀 걸린 상태라고 좀 보는데 뭐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배를 비유한다면 막 흔들리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복원력을 찾아서 예. 일단 처음의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정치권에서 결국 그 검찰총장으로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예. 그때 가졌던 기대, 희망 또 그 모습을 먼저 찾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급선무고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이제 다시 회복하면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그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일단은 일단 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대위까지 해체해야 되는 아주 극약 처방을 할 정도로 힘든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복원력 회복이 절실하고 김종인 거의 위원장께서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이준석과 쿠데타를 하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쿠데타. 그 무슨 쿠데타입니까? 네. 뭐 그런 표현 쿠데타라는 예. 표현이 나온 거는 사실인데요. 예, 쿠데타. 사실은 뭐 쿠데타라는 표현은 과격한 것이고 예.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그 기습 발표를 하신 거라고 봐야죠. 네. 이렇게 해야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안을 내니까 아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또 그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많은 분들은 네네. 그것을 좀 곡해하게 되었고 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생각했던 방식으로 또 그 방향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돌아가겠지만 그 이렇게 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상태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즉 김종인 이 총괄과 안철수 후보가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분이랑 두 분이랑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태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정권 교체에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되게 겁내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런데 폭발력이 당연히 있겠죠.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만약에 후보가 그 후보의
그 후보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인 그렇죠. 여건이 중요한 것이지 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단일화에 방해 요인이 된다든가 또는 단일화를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든가 할 가능성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음. 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을 뭐 저 해촉한다든지 그럴 의사결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하나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은 우리는 단일화를 지금 거론하거나 단일화를 예상하고 또 단일화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하, 네. 오히려 단일화와 무관하게 후보 단일화와 무관하게 윤석열 후보가 당초의 그 지지율, 당초의 그 어떤 국민적인 여망을 보여주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지 예. 뭐 단일화에 예를 들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 없을 거예요. 그 홍준표 의원의 속내를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 의원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속내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되는 행태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후보 교체를 원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완주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홍준표 의원이 글쎄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님은 어쨌든 굉장히 유쾌한 분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 예. 확정적인 답변을 해버리면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재미가 없잖아요. 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예, 답변하신 그런 거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뭐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실 테니까 또 지금 조금 거슬리거나 힘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원래 저렇게 약간 멀리 떨어져 있던 분이 예. 또 합류하면. 확실하게 합류를 하면서 전에 한번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자 집안에 포악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냐고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시면 아주 중립적인 분이 그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봐요. 그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로 일단 얘기가 지난번에 됐었죠. 알려졌었는데 네. 뭐 실제 만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와의 소통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제 후보님이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의원 전 의원들과 노력은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감지된 게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는 상당히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접촉이 뭐 제가 현장에서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성과는 뭐 다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후보 측으로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무섭게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무섭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만 합니까? 아 그럼 후보 그게-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예. 사실 한계 없잖아요. 한계 가만히 없다. 있다가 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경선 기간 그러니까 그렇죠. 대선 레이스에서 우리 당의 적정 분열 내지 우리 당의 그 어떤 혼란상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소나기가 오니까 다른 사람 나무 집 처마 밑에서 일단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 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하. 안철수 후보가 하신 거는 사실 없다.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복원력을 다시 되찾고 예. 그 지지를 회복한다면 즉각 음.
또 그 달라질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 처마를 다 고쳤기 때문에 비를 피하러 다시 다 이쪽으로 뭐 돌아온다라고. 처마 안 고쳐도요. 예. 맑아지면 그냥 갈 길을 가시죠. 맑아지면 갈 길 간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지지율 이상으로 더 올라갈 계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보건력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뭐랄까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토론을 통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선명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단 더 이상 꼴사나운 모습은 안 보이고 가야죠. 근데 어제 이제 원희룡 가슴이 정책본부장님 조마조마해요. 가슴이 심하네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이 되게 지금 좋은데 한편으로는 자꾸 자기를 밟고 넘어서고 있어서 이거 언젠가 한마디 할 때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런 좀 내부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원래 청년 보좌역을 예. 저 데려가서 역할을 줄 때는 예. 다소간의 그런 그 엇박자 예.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죠. 저도 저 지난 21대 총선 때 제가 이제 공약 총괄 단장으로 예. 그때도 이제 청년 저 그 레드 팀을 운영해서 좀 해봤는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말썽도 많이 나고 했지만 공약은 굉장히 그 저 예. 매력적인 공약을 예.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 정도는 각오하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꼴사나운 모습 말씀하셨는데 재보선 공천 갖고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공천을 그러니까 위한 이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요.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이제 최고위 의결 없이 재보선 지역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내용이 조짐되지 않을까 이런 또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뭐 전혀. 내용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닌 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회의에서 이제 그 조직 강화 특위에서 다 의결이 되었고 또 경선까지 마친 사안이었거든요. 아하. 그 지역이 그래서 임명을 하려다가 또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후보와 예.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저 전면 위임해 달라 해서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넘겼던 사안이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사무총장이 예. 그러면 후보와 그 상의해 봤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난번에 그 결정된 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또 받았대요. 권성동 사무총장 후보에게서 예. 그런데 여기 이 다음에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때 이 사실상 승인된 걸로 보고 예. 그냥 그 또 조직국장 정결로 예. 그러면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보냈었는데 승인 절차가 안 알겠습니다.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건 무효가 된 거죠, 뭐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지금 굉장히 최근 이 짧은 질문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은 그러면 후보하고 당 대표하고 어느 쪽에 권한이 20초.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헌에 당무 우선권이 있고요. 그 당무 우선권은 후보님이. 선거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당무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의 의사가 모든 결정에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격조 한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